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살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늘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전에 그 일을 겪은 후론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늘 착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죠. 나쁜 일을 한 인간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이기는 법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만든 제품을 주로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있어서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각 부서별로 3명씩 차출해서 장애인 자활센터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봉사활동에 나갔어야 했죠. 당연히 모든 동료들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하는 봉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서 회사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제 남편은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하다가 남편과 친해져서 같이 다니다 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불 세탁처럼 더럽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처리했는데요. 그 덕분에 주말마다 저희들은 편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같은 부서의 언니와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재과 김대리 말이야. 자진해서 매주 봉사활동에 나가고 있는 거래. 뭐? 진짜로요? 어떻게 매주 봉사활동 나갈 수 있지? 난 한 달에 한 번도 나가기 싫어 죽을 지경인데. 글쎄, 아마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언니는 남편이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승진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빠른 승진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봉사를 대충 하고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항상 시계에 가 있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불만스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사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봉사시설에서 일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두꺼운 이불을 전부 다 걷어서 빨아야 한다는 거 있죠. 그날 하필이면 저와 남편 둘이서만 봉사를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장애인 시설 관계자도 달랑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관계자분도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도 도와주지 못하신다고요?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둘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웃으면서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민준 씨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준 씨가 다 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못하겠다고 항의해야죠. 저는 그냥 하자고 말리는 남편이 짜증났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젠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씨 많이 힘들면 이불 옮기는 것만 도와주세요. 민준씨,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이것부터 옮길까요? 남편이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봉사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좋아하게 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주말마다 하는 봉사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처럼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만큼 남편과 가깝게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저희들이 연인 관계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정말로 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착하고 여린 성격이라 너무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졌다며? 자기가 다 못할 거 알면서도 남이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모르니까 걱정이야. 민준이는 너무 착해서 탈이지. 동생처럼 야무진 면이 없어. 네,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서방님처럼 똑 부러져야 할 텐데. 어머님 앞에서 똑 부러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서방님은 냉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자기 것을 양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익을 챙겨야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동서는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서방님을 반반씩 섞어 놓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오지랖이 단점으로 보이더군요. 남편은 자선단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 단체에 기부하느라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기부를 조금만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줄이라고? 절대 안 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많이 줄인 거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여보,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기부하면 어떡해? 우리 이세 생각해서 조금만 하자. 시댁에서도 이 이야기로 싸우기 시작하자 서방님이 나서서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민준아, 네가 아무리 주머니 털어봐야 엄발의 오줌 누기야. 걔네들이 행복해지거나 출세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형수님이나 잘 챙겨. 곧 애도 생길 텐데 네 가정에 집중해야지. 그래, 네 말도 맞아.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서방님 말에 불편해하면서도 저한테처럼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동생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동생이랑은 사이가 가깝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기부금을 줄이진 않았죠. 그러다 2년 뒤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자식이 생기니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더군요. 제가 무슨 통장을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통장은 우리 하늘이 위한 거야. 기부금 좀 줄이고 우리 하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 좀 모아보려고. 나도 따로 모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 같이 모으자. 앞으로 얼마씩 모으면 될까? 남편이 기부금을 줄이고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군요. 남보다 가족들의 미래를 챙기겠다고 나서니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딸을 낳은 뒤로 몸이 약해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젖먹이 딸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면서 보채는 딸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된 만큼 신경도 예민해졌는데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돌을 넘긴 딸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도 한결 줄어들었죠. 그러다 2년 후에 서방님이 대전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주말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동서와 시간을 보내게 됐죠. 처음 두어 달은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동서와 저희 부부 셋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일이 바빠졌는지 서방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동서와 식사하거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동서 사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동서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재수씨, 네네. 지금 통화가 곤란하니까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제가 전화 받아도 된다고 말해도 나중에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 몰래 동서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없는 틈을 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죠.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못 온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시어머니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기는 계속 일이 바쁜 거냐?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물으니까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어깨를 움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끔 주변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뭔가 걱정이 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가 슬며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또 제 눈치를 보며 동서를 따라 나갔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도 남편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놓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은 밥 먹다 말고 나가서 뭘 하는 거니? 네가 좀 나가봐라. 네, 제가 나가볼게요. 어머님은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동서와 남편을 찾아봤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동서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구석에 있는 난간에 걸터앉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동서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는데요. 여보, 여기서 뭐해? 어머님이 기다리셔. 얼른 들어와. 아, 네, 형님. 지금 들어갈게요. 근데 동서,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제가 왜 우는지 물어보는데도 동서가 급히 일어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들어가려고 하길래 급하게 팔을 붙잡았죠. 당신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가 왜 울고 있고 당신이 왜 위로해주고 있는데? 뭐 별일 아니야. 민기랑 다툰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위로해주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말로는 동서가 어머님 생신인데 못 오면 어떡하냐고 서방님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회사에서 시킨 일인데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믿었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며칠 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딸도 학원 가서 집에 없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 동서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졌습니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를 하니 동서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밥을 먹자고요? 아, 근데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쉽다.
다음에 같이 먹자.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동서가 거절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식적인 여자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거든요. 출장을 갔다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 있죠? 게다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연락을 받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요.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옆에 동서가 누워있는 거 있죠? 들어올 때 경찰들이 있던 게 생각나 다시 밖으로 나가 경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경찰이 남편 차에 동서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장을 간 남편 차에 동서가 왜 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해보니 남편과 동서가 불륜관계였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이 부부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내분이라고 하고 동생분 증언에 의하면 두 분이서 몰래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요? 혹시 서방님 여기 오셨어요? 네, 선생님보다 먼저 오셔서 저희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불륜을요? 확실해요? 그 블랙박스 화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죠. 그 누구보다 착한 남편이 동서와 내연관계를 맺는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저는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말대로 서방님이 저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냐고, 혹시 블랙박스 동영상은 봤냐고 물어보니까 서방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형수, 나 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본 적 있어. 누가 내 차 긁고 갔길래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해보니까 둘이서 몰래 여행을 갔더라고. 이번만 간 게 아닌 것 같아. 운전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니까 형수님도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야 돼. 나도 너무 기가 막혀서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믿을 수 없어요. 서방님은 왜 말씀해주지 않은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으면 말씀해줘야죠.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 애들이 이혼 가정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이번만 참자. 이번만 봐주자. 용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울길래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만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며칠 후에 경찰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블랙박스를 근거로 남편과 동서가 내연관계였으며 남편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분노에 차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서방님은 차분하셨습니다. 사실 전부터 남편과 동서가 수상해 보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형수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제가 대전에 내려가면서부터 민준이랑 집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 사실 전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서방님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주말 업무가 남아서 서울에 못 올라간다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동서가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형이 왜 여기 있어? 네가 없으니까 재수씨가 심심하다고 해서 놀러왔어.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건 아닌데 놀러 올 거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네가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가족끼리 놀러 올 수도 있지. 놀랄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서방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남편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해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동서가 은밀하게 뭔가를 속삭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속삭이던 모습.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일단 남편과 동서가 정신을 차려야 불륜에 대해 캐묻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남편 옆에 붙어서 간병을 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마누라 몰래 재수씨와 재미를 보다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서방님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서방님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비상구 쪽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둘 다 의식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안심해. 하여튼 저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마음 놓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섬찟해지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자리를 비운 날 담당 간호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간호사실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간호사를 따라가자 제게 이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 김민준 보호자분 동생 되시죠? 그 보호자분 진짜 이상해요. 형님분 휴대폰에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네? 서방님이요? 네, 김민준님이 병원에 실려온 첫날에 핸드폰부터 챙겼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어디 다쳤나, 숨은 붙어있나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여자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서방님이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숨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모님보다 먼저 병원에 올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간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보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저희 남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남편 물건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갑자기? 나 집에 두고 왔는데? 그럼 지금 가서 가지고 오세요. 대전 숙소에 있다는 말이었는데 거기까지 다녀오라고? 형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핸드폰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속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설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방님을 의심해요? 근데 왜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해? 핸드폰에 무슨 증거라도 남아있을까봐? 내가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남편 사진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저한테 남편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나 형 사진 많이 있어. 서방님, 이렇게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너야말로 이상하다? 왜 자꾸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지? 제발 주세요. 우리 하늘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서방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제발 아니길 바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제발 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에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 몰라서 대전에서 온다는 날에 꼭 가져오라고 전화했는데 깜빡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지금 대전에 있으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면서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납골당과 화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유품인 휴대폰을 같이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서방님이 남편의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두었죠. 이틀 뒤 남편의 시신이 화장 처리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통각하는 모습이 아내인 저보다 더 슬퍼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의 휴대폰을 복원시켜서 사진과 문자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서방님이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된 순간 대전지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내연녀와 대전에서 살림을 차렸고 서울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너무 수상해 보여서 대전에 내려갔다가 서방님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서가 내연녀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싸웠고 서방님에게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보, 내가 다 용서해줄게. 당신이 바람핀 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2년이랑 결혼하지 왜 결혼했냐고. 나도 후회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안 돼, 여보. 난 이혼 못해. 이러지 마, 제발. 동서는 서방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매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서방님은 내연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동서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탁해 동생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나 봅니다. 동생과 남편이 서방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대전에 내려가서 가정을 지키라고 서방님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에게 홀딱 반한 서방님이 남편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바람에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민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너 이러다가 재수 씨한테도 욕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야. 뭐? 이 자식이...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넌 도리 지키면서 살아. 짐승 같은 나는 개돼지처럼 아무년하고 붙어먹으면서 살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민기야, 이러지 말고 대화하자. 어? 남편은 서방님한테도 쫓겨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문자나 전화통화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었죠. 대전에서 벗어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제 남편은 동서를 위로하기 바빴죠. 그 녹취록이 핸드폰에 다 남아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찍힌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이 마지막 방법을 쓰러 가자고 제안한 대화가 남아있었습니다. 재수씨,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같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민기랑 단판 지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세요. 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아주버님 말대로 할게요. 그날 바로 날짜를 잡아서 대전에 내려가기로 한 내용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동서를 태우고 대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뉘우치고 내연녀를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서방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남아 있었죠. 민기야, 지금 대전에 왔어. 어디로 갈까? 땡땡 식당으로 와. 그 여자랑 같이 나갈 거니까 우리 사자 대면에서 오늘 결판 내리자. 우리 이렇게 된 거 좋게 끝내자. 재수 씨랑은 연인이었고 가족이었잖아. 좋게 끝내면 나중에 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자. 어?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이 그치질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속은 게 아니라 서방님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건 서방님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의 휴대폰을 감춰버려 놓고 연기를 하다뇨. 남편의 사고도 분명히 서방님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통화, 서방님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예감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와 내연녀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죠. 혹시 이 사람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 제가 서방님이랑 동서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주인이 무언가 생각난 눈치더라고요. 네, 기억나죠.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식당 주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다가 남편과 동서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을 듣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찰들을 데리고 서방님의 집에 들이닥치자 서방님이 내연녀와 같이 낄낄거리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당신네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어? 김민기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살인 혐의로 서방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내연녀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서방님과 내연녀는 뻔뻔스럽게도 살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식당 주인의 진술한 녹취한 파일을 들려주자 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 증언에 따르면 식당에 도착한 네 사람이 처음에는 크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뭐?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웃기지 마.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가진 돈 전부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서방님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과 동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맞선 겁니다. 이혼 소송할 변호사까지 구해뒀다는 말에 서방님과 내연녀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 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밀담을 식당 주인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숯불을 피우느라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방님과 내연녀는 누가 듣고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와, 좋게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 저것들이 한통속 돼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설치는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는 당신 돈 전부 다 날리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현이 돈독이 단단히 오른 것 같아. 원래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찔찔 짜던 앤데 김민중 그 자식이 옆에서 바람 넣어서 그런 거야. 미친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여기엔 다 담진 못했지만 서방님은 남편과 동서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내연녀는 더 엄청난 말을 내뱉었죠. 그럼 죽여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죽일 방법 알고 있어. 식당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둘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가 약국으로 달려가자 자리로 돌아온 서방님이 동서에게 갑자기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게. 머리 아프게 소송 같은 건 하지 말자. 뭐? 정말로? 동서는 서방님이 자리 비운 내내 울다가 눈물을 뚝 그쳤다고 해요.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살살 달래서 합의를 봤다고 하죠. 그리고 내연녀는 서울로 돌아가려는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거라도 드세요. 밤도 깊은데 서울까지 가시려면 피곤하실 거예요. 피로회복제 사러 약국 가신 거였어요? 갑자기 약국 가셨다길래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프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민준 씨도 아프지 마세요. 식당 주인이 아프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로회복제 속에서 뭔가를 집어넣어 놓고 착한 척 미소 짓는 내연녀의 모습이 무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서울로 출발하자 그 인간들도 급하게 차를 몰고 같은 방향을 갔다고 하죠. 남편과 동서가 처참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두 짐승을 상상하니 속이 부글거립니다. 사실 그 사고는 짐승들이 의도했던 대로 운전을 하던 남편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도로 밑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생은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인데도 서방님은 여전히 내연녀와 놀아나면서 남편의 재산까지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둘에게 살인 공모를 추궁했지만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은 끝까지 부인했죠. 경찰은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를 사기 위해 들린 약국을 찾아내 피로회복제를 수면제와 함께 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식당 근처에 있던 방범 카메라에서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병에 뭔가를 넣는 모습도 확보했는데요. 결국 경찰 내에서 서방님과 내연녀는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남편과 동생을 살해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둘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홀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연녀 말만 듣고 친동생과 아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서방님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인간들은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항소 결과로 제발 형벌이 가벼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던 와중에 동서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사고 이전에 있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이 바람 피기 전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형님, 우리 그이는 어디 갔어요? 그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우리 남편이랑 애들은 안 다친 거죠? 동서, 그게 아니라 동서에게 서방님이 바람피고 있었고 위자료 때문에 동서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동서에게는 서방님이 해외 출장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완전히 회복되면 진실을 말해줘야겠죠. 의사는 동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 동서를 보러 병문안을 갈 때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우리 그이는 왜 안 오는 거냐고 전화라도 해보자고 저를 보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줄 걸 그랬나봐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후회가 되네요.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